김용진 축의 매불쇼. 자, 무엇보다도 지금 민생 심각해요. 챙겨야 됩니다. 네. 뭐 가스비 너무 올라가지고 전기 가스 뭐 예. 진짜 많이들 힘들어하는데요. 가스비 진짜 많이 올랐더라. 어. 얼마 봤어요? 못 좀 봤어요?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 안 했어요? 네. 진짜 많이 나왔어요. 확인 안 하는 게 건강에 좋은 것 같아. 그래, 최근에 그 좀 몇 개를 확인했다 깜짝 놀란 게 있어가지고. 네. 가스비 엄청 올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집값에 대해서 많은 분들 또 궁금해하시죠. 네. 두 가지 지금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민생 천재 안진걸 소장과 집값 천재 한문도 교수의 경제. 자, 민생 천재 나경원 고발 천재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형님 때문에 나경원 드랍했어요. 형님 때문에. 아니 형님 때문에 나경원 드랍했다고. 굉장히 큰 도의적 책임을 예.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 우리 저 형님은 안진걸 소장님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비판적이고 네. 나경원 전 의원과는 정말 그야말로 악연이잖아요. 예. 이 둘이 붙었어. 근데 도대체 마음은 누구 편이냐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처음에 원시적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은 당해도 싸다. 네.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또 죄 없는 저한테 소송을 걸어서 2월달에 항소심 저한테 무려 1억을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제가 가난한 사람한테. 그래서 2월달에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들이 이길 것으로 이제 1심은 저희들이 승소했으니까 이길 건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정당이라는 게 경선의 자유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보다 윤석열과 친했간 행태가 더 나쁘다. 아, 더 나쁘다. 그래서 저같이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했던 사람까지도 나경원 전 의원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건 한국 정치의 중대한 후퇴이고 너무 큰 슬픈 일이다. 민주주의의 심각한 그렇습니다. 위협이다.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한 거하고 별개로 별개의 문제다. 네. 한국 사회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도 쫓아내고 유승민도 쫓아내고 이제는 나경원까지. 네. 이건 좋은 정책 아니죠. 이거는 민주주의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견을 허용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민생경제 이슈에 있어서도 전혀 대안이 없고 오히려 한번 당해봐라, 버텨봐라 이런 대책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혼자 나온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짧게 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조금 진짜 집중 조명받아야 된다. 다시 재평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받고 듭니다. 있어요, 지금. 받고 있어요, 네, 진짜? 받고 계세요. 진짜 더 그래야 돼. 네. 부동산 전문가들 방송이 엄청 나옵니다. 그들이 항상 부동산 예측을 해요. 집값이라든지 전세값이라든지. 다 틀리고 이 한 사람만 맞췄어. 근데 틀린 사람들 계속 또 나와서 또 예측하고 있어. 이분만 맞췄다는 거 진짜 우리 사회가 알아줘야 됩니다. 한문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예. 어느 지경인지 우리나라 전문가라는 이거 크게 띄워주세요. 한문도 얼굴 필요 없어요. 한문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게 띄워주세요 이거. 지금 매매가하고 전세가를 다 예측을 한 거야. 20명이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지금 보면은 다 틀렸어요. 한문도만 맞췄어. 그때 한문도 이 사람 뭐냐 빨갱이냐 뭐냐 북한으로 가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니요 제 과장 아니잖아요. 네. 예, 빨갱이라 그랬잖아요. 빨갱이까지는 아니고 좌파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만 맞췄다고 이 보라고 지금 상황을. 근데 우리 한문도 교수님하고 이광수 의원하고 구봉 교수랑 저까지도 저희는 좀 잔챙이긴 하지만 저희도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집을 지금 사지 말고 좀 더 기다려 사자. 이걸 주장했었죠. 이 와중에 그렇게 숟가락 한번 한문도 교수님이랑 방송 몇 번 했거든요. 그래요? 예. 숟가락 한번 올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분의 목소리 힘이 실려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 왜 예측이 다른 사람은 틀리고 교수님이 맞았습니까? 그 부분 나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매매가 하락은 거의 비슷한 분들이 많은데요. 전세가 하락을 얘기한 분이 없었죠. 그건 왜 그렇죠? 전세가 하락을 제가 좀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20년도 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때 이제 전세 가격이 폭등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을 좀 받았습니다. 그때 저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5억을 받아봤자 2%니까 100만 원, 월로 하면 8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원룸에 사시던 분들도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올라가 타셨는데 이제 2년이 만기가 되거나 그 시점이 이제
우리 제가 말씀드린 하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제 금리랑 계산하면 월 80만 원 부담하던 게 160이 되니까 자기 생활에 맞춘 소득이 있는데 그게 오버를 하는 거죠. 계산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운사이징 가야죠. 그렇지, 밑으로 내려가야지. 빠져나와야죠. 그 와중에 올해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걸 제가 좀 알고 있었고 그러면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넘쳐나면 사람도 빠져나가고 그 빈집을 누가 메꿔줘야 되는데 메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제 전세가 하락을 마치게 된 상당히 거죠. 지금 들어보면 너무 쉽고 너무 네, 맞습니다. 논리적인데. 맞습니다. 아니 그걸 왜 다른 사람은 그거를 왜 예측 못하는 거예요? 너무 들어보니까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쉬운 얘기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수요라는 것이 소득이 네.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살 때 능력이 됐을 때 살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것인데 그게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수요 공급 이론에서도 수요가 줄게 돼 있거든요. 그 이론이 기본인데 소득을 등에시한 채 그냥 집값과 전세 가격 자체 뭐 역전세 대란 이런 용어들로 그냥 이렇게 드러뭉실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못한 거죠. 네. 그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건 마치 정말 그야말로 정론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졌었는데 그것도 뽕이었네요. 뽕이죠. 소득이 받쳐줄 때 기본이죠. 아니, 소득이 없으면 그게 가능해요. 와, 그것도 거짓이었어. 아주 단순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소득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뭐 집값이 올라가도 살 수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집값이 올라가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도 버는 게 더 많을 때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역전 현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이제 다 하방으로 돌아서는 거죠. 네. 자, 그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동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전문가 나왔는데 형이 아니 왜 짧게 미국 대공황도 보면 공급 과잉이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안 샀잖아요. 네. 공급 과잉이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도 물건에 있는데. 대해서. 네. 근데 한문도교수 말씀이 딱 맞는 게 당시에도 노동자, 서민, 중산층이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사버리 살 수가 없는 거야. 안 사는 그러니까 막 미국 자본가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찍었는데 안 사냐? 보관병 드니까 막 태평양에 막 물건 빠뜨리고 막 이상한 일을 했잖아요. 루즈벨트가 나타나서 이것은 수요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노동자 서민들에게 돈을 벌게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복지 늘리고 노동조합 강화하고 최저임금 올리고 서민 중산층들에게 소득을 늘리고 공공공사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경제를 극복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입한다는데 이런 정책이 안 나오고 있다. 네. 근데 거기에 그 상태 지금 가스요금이 이렇게 폭등해서 지금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이건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형님이 이건 좀 만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절 민심 때 저희는 그 이제 이란에서의 실언 사태,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처럼 행세한 거, 자 경제 얘기만 하시죠. 아니 이런 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다 가스 전기로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이건 지금 평균으로 안 나왔어요. 평균으로는 정부에서는 30-40% 올랐다고 하잖아요, 가스 요금이. 근데 실제 지금 집집마다 온 것은요, 두세 배가 올랐어요. 네. 저도 12만 원이 더 나왔더라고요. 어제. 원래 얼마나 오셨는데? 원래 한 5만 원대인데 아무튼 12만 원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년 동월 네. 아니 사용량은 전년 지금 다 동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고지서를 올리고 있잖아요. 사용량 거의 비슷해요. 사용량 비슷하고. 예, 오히려 줄인 집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비가 뛰니까 조심해야 된다. 네네. 근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관리비가 지금 100만 원까지 치솟은 데도 있고. 어떻게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분명히 가스요금 인상분은 35% 정도 올렸거든요. 네. 근데 실제 지금 체감하는 것은 2배 내지 3배까지. 아니 가스공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냐면 작년 11월 요금이 지금 1월 달에 나오거든요. 네. 한 달 쉬었다가 근데 작년 11월 추워가지고 사용량이 늘어난 집들이 좀 많으니까 사용량이 늘어난 집은 체감했을 때 2배, 3배까지 더 늘어나게 느껴지는 네. 건데 근데 어찌됐든 정부 도시가스 요금 작년에 4번 오른 거에 비해서 실제는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30-40% 올라야 되잖아요. 그 도매요금에 따라서. 근데 소매요금이 따라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가스요금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 도시가스공사가 도매요금을 결정하지만 그게 각 지역에 있을 때는 동네 가스회사들 있잖아요. 네. 동네 그래서 가스회사. 소매요금이 추가로 좀 더 붙습니다. 붙어.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최종적으로 얼마 오른지는 아직 정확하게 평균 없지만 대략 한 50% 이상 됐을 것 같다. 도매요금은 30-40% 올랐는데 네. 실제 체감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인상이 된 거죠. 네. 근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게
117만 취약 가구한테 에너지 바우처 30만 원 주겠다는 겁니다. 15만 아. 원에서 2배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 취약계층은 난방비가 제일 부담스러우니까 어렵죠,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바우처를 제공을 하는 부분이 예. 있는데 그게 예산에서 뭐 약 400억인가 그 예, 줄었던데.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요. 취약계층 돕는 건 기본이요. 이건 원래도 했어야 되는 거고. 네네네네. 지금은 취약계층들이 죽겠다고 나선 게 아니고 서민 중산층 웬만한 부자계층까지도 아니 어떻게 이래 오를 수 있냐. 이러면 집집마다 어떤 데가 이러냐면 고지를 딱 보여줘요. 이제 돈을 상대로 많은 배우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30만 원 올랐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더 벌어 와야지.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무슨 사례야? 시간도 없는데. 아니 진짜 그런다니까. 이게 싫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맞벌이든 외벌이든 또는 맞벌이 기준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측 있잖아요. 남편이든 네. 아내든 그중에 어쨌든 생활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구서를 보여주면서 네. 더 벌어라 그런다니까. 평범한 서민들도 네. 부담스럽다. 자 그러면 117만 취약 가구한테 30만 원 15원에 30원 올리는 거 이건 필요하지만 전체 우리 대한민국 가구는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죠. 2,100만 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 가구가 몇 명이냐?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장 급빈층이라고 하잖아요. 빈곤층을 하잖아요. 236만 명 164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빈곤한 가구 중에서도 117만밖에 안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대책이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책이 맞습니다. 네. 제일 잘 사는 상위 20%를 제외하고 처음에 80% 30 그러니까 최하위층 30%까지는 상인 가구 100만 원을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100만 원? 예. 가구당? 예, 한 가구당. 그다음에 30% 60% 하위소득 거기는 60만 원을. 그다음에 60, 80%는 40만 원을. 그러니까 차등해서. 이건 뭐 코로나 재난지원금처럼 보편적으로 주기보다는 어쨌든 에너지 빈곤층 지원금으로. 그다음에 에너지 부담층은 확실히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러면 저는 상위 20%보다는 상위 10% 정도만 제한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상위 10%는 이번에 오히려 금리가 인상돼서 예금 소득이 많은 분들입니다.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에너지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그분들도 부담될 수 있겠지만 네. 감당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위 90% 그러니까 상위 10%를 제외하고 하위 90%는 지금 다 집지만 이건 너무한다. 근데 중요한 건 2월 달에 네. 또 전기, 수도, 또 올린다고 버스, 하더라고요. 지하철, 택시 요금이 줄줄 다 오른다는 예,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생수요금까지.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미 어려웠는데 고금리로 이자가 네. 몇백만 원 더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가스요금으로 몇십만 더 나왔는데 앞으로 나머지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으로 10만 원 안팎이 더 내게 생겼거든요. 네, 이제 지원금. 예, 요거는 이제 그 국회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제 추경으로 하면 국회 통과가 되는 예. 거죠. 근데 이 정도 금액은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정의당 다 주장하고 있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다 알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만하라는 의견이 예, 일단 요 정도. 지배적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부동산으로 빨리 좀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네. 그냥 막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어떻게 되는지 일단 얼마나 빠진 거예요? 우리 지금 뭐 교수님 빠졌다고 하는데 제가 막 검색해 보니까 네이버상으로는 별로 안 빠진 별로 거 안 같아. 빠질 것 같던데. 네네 안 빠진 데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평균적으로 좀 빠진 거지. 어. 그 그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네, 그림 한번 주택 구입 볼까요? 부담 지수라고 있어요. 네. 그 그림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편하게 이해되실 텐데 네. 저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봉우리가 하나 올라 있고 두 번째 봉우리가 올라가다가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네. 안 내려왔는데 첫 번째 봉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그 집값 미친 집값일 때 그 수치입니다. 네. 저희 보면 164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수치가 뭐냐면 보통 한 100이라는 수치가 소득의 25% 부담. 조건은 이제 그러니까 LTV 49.7에 DTI 25.7하고 20년 만기 고정금리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뽑는 수치예요. 내가 집을 살 때 네. 내가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냐는 지수예요? 나라기보다는 어. 평균을 해야 되니까 중위 평균 소득자들이 중위 평균 주택 가격을 살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죠 대부분. 100만 원을 벌 때 25만 원 4분의 1 네네네. 정도를 만약에 그게 부담하면 그게 100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그 200이라는 노무현 수치는 정부 때 아주 높았고. 네, 좀 한 40% 넘어갔죠.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은 214까지 올랐습니다. 214 이게 엄청 어느 높네. 수준이냐면 54%.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벌면 54만 원을 주택 구입과 관련된 원리금 이자라든지 상한에 쓰는 요거에 내야 평균 된다고요? 수치가 나온 거예요. 어. 상당히 높은 그 수치거든요. 쓸 돈이 없잖아요. 아유 없지.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게 서울이거든요. 저 빨간 게 네. 파란 와. 건 전국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기 밑에 쭉 꺾인 데 있잖아요. 꺾인 데 보면은 80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83. 네, 83 쭉 네, 내려와 네, 있네요. 네. 그러니까 25% 이하인 거죠. 그때는 어. 부담이. 그때가 이제 우리 6, 7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에
집값이 좀 내려가고 안정될 때 7년 동안이에요. 그때가 이제 집사기 좋았을 때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은 조정을 받는 타임이 됐잖아요. 네.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수치는 부담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더 늘어나잖아요. 더 부담되죠. 더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수치가 내려올 일만 있지 올라가긴 더 힘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거래량으로 나타나죠. 거래량 사진도 있는데 보시면 네. 저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보면서 이제 서울 주택 거래량이 심각하게 내려왔잖아요. 저게 지금 살아나질 못하잖아요. 특히나 기억나시겠지만 9월 달, 11월 10일, 12월 21일, 1월 3일 연이어서 4번의 규제 완화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살아나고 있어요.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네. 그 얘기 뭐냐면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 결론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시장이 다시 정상화될까요? 소득이 완전히 늘든지 소득이 늘어야지. 집값이 내려오든지 해야 균형점이 나와서 소득이 다시 이렇게 정상. 늘 리는 없을 것 그건 같고. 없죠. 그렇죠. 이 와중에 또 가스비 난방비 오르니까 예. 더 소득이 주는 상태고 그렇죠. 외식비를 줄이는 상태니까 네. 그런 현상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더 떨어질 일이 더 많겠구나라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집값은. 저수치를 계산을 해보면 한 40% 가까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서울이.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서울이 어떤 지역들, 외곽 지역들은 35% 노원구 35% 40% 빠졌는데 서울 강남 상구라든지 마용성 이런 데는 아직 한 10% 15%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더 빠질 것 같다라고 올해 한 해가 계속 추가적으로 서울은 하락할 것이다. 결정적으로 입주 물량이 강남 서구가 좀 많아요. 그림 또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 입주 물량이 3,000세대였거든요. 네. 근데도 하반기에 전세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지금 보시면 올 강남 4구에 대단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만 한 2,000세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는 게 이렇게 네네. 많이 생겨요? 지금 입주 물량이 와. 없이도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오. 비싸서 또 저게 더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전세 가격이 더 내려가겠죠. 더 내려가죠. 그러면 매매 가격은 또 더 내려갈 더 거예요. 내려가죠. 근데 저게 이제 강남 4구인데 서울은 합하면은 저기 11,000개가 대단지고요. 소단지가 뭐 100세대, 200세대 합치면 24,000가구가 강남 4구에 올해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와. 서울은 35,886가구. 그러니까 서울이 역전세난으로 계속 올 한 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말씀 주신 들 떨어진 데는 네. 이제 하반기 점점 가면서 다른 데랑 키높이를 맞춰서 3-40%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덜 떨어진 데는 떨어지는 속도가 그만큼 더 빨라지겠군요. 입주 물량이 있어지면 확 빨라지고 없는 지역은 좀 천천히 늦춰지겠죠. 그래서 그걸 좀 예상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바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몇 년도 수준까지 떨어져요? 바닥이 한 120, 저 아까 수치로 120이나 140까지 가면 네. 사람들이 좀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019년 가격까지 떨어진다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격이 아니라 수치를 보셔야죠. 수치를. 그러니까 그 19년으로 하면은 2018년까지 가능합니다. 2018년 수준까지. 네. 그 정도 내려갔다고 하면 다시 시장에 진입해도 네, 괜찮을 가격이 가격이다. 이제 많이 내려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담이 줄게 되겠죠. 네. 가격이 내려오면 그러니까 부담이 줄면 이제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분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이 조금 정상화되겠죠. 이제 살아나면서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 예를 들면 뭐 심리의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떨어져도 내가 예를 들어 한 15억에 샀어요. 네. 근데 13억, 11억 뭐 이렇게 팔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에 샀다고요? 예를 들어 15억에 샀다면 그분들은 못 팔죠. 네? 그분들은 못 파는데 네. 심리를 못 파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팔게 되는 상황은 뭐냐? 대출을 많이 빌렸어요. 감당이 안 될 때. 감당이 안 되면 팔게 되잖아요. 그 물건들이 일부 존재하는데 그게 프라이스 리더 역할을 합니다. 자꾸 싼 것이 나오고 금매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파는 물건들이 정상적인 물건들도 하방 압력을 받게 되잖아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 싸지네 하고 관망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또 조정을 하려면 내려와야겠죠 가격이. 소득이 급하게 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올 한해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사는 입장에서도 보면 심리가 분명히 예를 들어 15억이 13억 되면 야 얘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하고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가 또 안 이루어지고 지금 안 살 거라는 개념이 아니라 못 사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못 사는 수준이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암만 지금까지 내려왔어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형이랑 지금 대화가 접점이 없는 게 형은 자꾸 심리로 바라보고 여기서는 상황으로 보시는 거예요. 데이터하고 교수님은. 상황으로 뭐 봐야죠. 상황은 이제 이해를 했는데 네네. 그럼 이제 사는 사람들의 심리가 또 바뀌어야 이제 사게 될 거 아니에요. 심리가 아니라고 이 회초리 들어야 돼. 맞아요. 심리가 그러니까 심리라는 것이
이 데이터나 팩트를 보고 심리가 바뀔 텐데 네. 바뀌려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부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니까 다들 부담하기 힘드니까 다들 네. 한 발 물러나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받쳐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살아난다는 거는 결국 거래량이 늘어난 순간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더 내려왔을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때 이제 심리가 발동하겠죠. 나도 들어갈까? 근데 나는 소득이 안 되면 더 기다릴 거고 되는 분들은 붙기 시작하는데 그 물량이 안 받쳐주면 더 내려가야 될 거고 네. 받쳐주면 이제 횡보하겠죠. 그게 이제 부담 지수 한 120 정도 수준이 좀 안정적이죠. 안정적이다. 네네. 부담 지수는 우리 선생님만 갖고 있는 지수예요? 아닙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매 분기마다 발표를 하는데 발표합니까? 네, 제가 모 방송에서 3분기를 발표를 안 해가지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왜 분기 발표를 안 하냐? 분명 부담이 높아졌을 텐데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 한 달인가 있다 발표하더라고. 그게 3분기까지거든요. 네. 그럼 4분기 데이터가 이미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쯤이면 2월 초 가는데 빨리 발표하라고 좀 매불쇼 덕분에 지금 얘기를 드리니까 그게 나오면 아마 수치는 더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또 올랐잖아요. 근데 주택 가격이 금리 오른 부담보다 더 내려간다면 수치가 내려오겠지만 만약 주택 가격이 말씀처럼 들 내려온 데는 부담이 더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4분기 수치를 보시고 또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공사 들어가시면 그냥 주택 구입 부담 치시면 딱 뜹니다. 딱 떠요. 네네. 자기 지역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역도 확인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뭐 당분간은 뭐 좀 떨어질 일만 있네요. 마음이 굉장히 편해 보이네. 지금 근데 목 좀 좋아 보여. 조금 좀 풀리는데 너무 비싸 집값. 비싸긴 비싸죠. 그래. 네, 좀 떨어져야지.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완화 대책을 막 더 내나. 네. 예를 들어 뭐 양도세를 막 팍팍 다 깎아준다든지 예. 그런 걸로는 이게 효과가 없나 보군요. 양도세 한시적 감면은 효과가 있는 대책인데요. 있는 대책이요? 그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한시적 감면이 크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아직 그 대책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그거 그거 빼고는 거의 다 풀었잖아요. 거의 다 풀었는데 이 역풍선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규제 완화를 이렇게 풀었는데도 집값이 쉽게 안 오른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이건 집값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마음들이 퍼지겠죠. 네. 로버트 루카스의 그 합리적 기대 가설이 지금 퍼진 거예요. 전국에.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집값은 역시 미친 버블이었어라고 다 공유가 되기 시작하니까 네. 이게 쉽게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이 충분히 있어야 다시 이제 말씀 주신 심리가 살아나겠죠. 네. 근데 그 시기는 제가 볼 때는 규제 완화를 풀었는데 일부 소비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소득이 부담할 수 있을 때 시장에 들어가는데 네. 자산가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차익이 생긴다라고 판단되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그 말씀 주신 양도세 한시적 감면을 쓰면 많이 떨어진 곳이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 하면 들어올 텐데 만약에 그분들조차도 이게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왕이면 더 떨어질 때 사겠죠. 그래서 일단 그 제도가 규제 하나가 나오면 일단 약간 반등을 할 거예요. 약간은? 반등을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까지 못 따라오면 여전히 다시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됐죠 이제? 뭐 1분만 시간 주시죠. 생활 정보 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생활 정보. 생활 정보는 주셔야지. 우리 매부리님 한 분이 또 그 꿈수 청년 장학금에 우리 매불쇼 400만 원이나 또 기부를 해주셨어요. 너무 고맙고. 매불쇼 팬이에요? 매부리님이 와. 매불쇼를 보고. 그래서 그것을 2월달에 한 개인이 한 개인께서 착하네. 아이 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인데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분이 원한다면 그 이름을 공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다른 이름 집의 말씀해 아이도 주시겠는데? 그렇게 해달라. 이름 공개하시죠. 이름 공개까지 동의 받았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 아빠 2주에 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월달에 6명한테 300만 원 장학금 준비했습니다. 네, 드림스폰에서 진짜. 이제 또 했고, 그러니까 이게 매불쇼와 민생경제연구소 또 한 분 오겠으면 저희는 다 선순환 효과예요. 상생하고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정부 탓 많이 하니까 하나 이런 건 탓하면 안 되겠죠. 올해로 대학 입학금 이제 곧 3월달 2, 3월에 지금 등록하면서 입학금 내잖아요 대학생들이. 네. 우리나라에서 입학금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모든 학교에? 예.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 방침을 세워서 국공립대학이 먼저 없어지고 사립대학은 순차적으로 1년에 25%씩 없애기로 한 거예요. 네. 그게 작년 올해에 다 만기가 된 거예요. 원래 얼마였는데요? 아이고 옛날 고려대 입학금 102만 원 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오 그래.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 노력해서 고속도로 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그 명절은 거북이가 돼버리잖아요. 그 통행료 면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없앴잖아요. 그래서 이번 설 명절 4일간도 많은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안 냈어요. 그걸로 세뱃돈 부담을 좀 덜었죠. 세뱃돈 부담이 오죽하면 뭐 화폐 원리 안 맞는 3만 원 화폐 논란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입학금 없어진 거 몰랐던 분들 많아요. 예, 지금 그래서- 입학하겠다는 분들 막 천지입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야기 드렸냐면 너무 안 좋은 소식이 많으니까 입학금. 지금 이번에 1학년이 된 신입생 부모님들이 꽤 많잖아요. 그리고 네. 가족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입학금이 많게는 적게는 20,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는 이게 전격 다 없어졌다. 큰 도움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씩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1월 30일 전에 자동차세 통합해서 내면 7% 할인되니까 정확히 6.4%. 그 10%인데 그 7% 이건 뭡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항의하고 안 할 거냐고 체육 선생님. 아니 하긴 할 텐데요. 해야죠. 아니 그 왜 그 원상복구 안 그래서 시켰습니까? 시행령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거든요. 시행령 좀 그만 그래서 건드려. 오히려 이럴 때는 진짜 자동차세 같은 거 통합해서 내라 그러고 할인율을 15%를 올려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이런 데서 듣는 겁니다. 아니 이거 7%로 낮춘다고 해가지고 뭐 얼마나 재원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에게는 사실상 증세해버린 거잖아요. 네. 10% 할인을 7%로 낮춰버렸으니까. 네. 뭐 근데- 하는 사람 뭐 몇이나 있다고. 예, 지금 아유. 지난 국회 통과된 이제 정부 여당이 주도해가지고 감세한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부자들 감세한 합치면 이게 1년 12조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런 걸 오히려 이 위기의 시대에는 재벌 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이 조금 양해를 구하고 오히려 네. 동결하거나 그동안 내던 세금 그대로 내거나 아니면 좀 더 내달라 횡재세 같이 해놓고 네. 그 돈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전 국민에게 줬어야죠. 그다음에 자동차세 할인폭 같은 거 좀 높여주고 네. 통합. 그러면 지금 솔직히 서민 중산층 숨통 조금은 튀지 않겠습니까? 집집마다 만약에 가구에 따라서 적게는 40만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주어진다면 그래도 1월, 2월, 3월 세 달은 버틸 수가 있잖아요. 이 에너지 엄청난 써야 되는 근데 이 시대에. 자동차세 연납 이제 며칠 안 남았네. 1월 31일까지지. 그래서 우리 매불쇼에서는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형님 이거 자동이체도 연납이 가능해요? 자동이체? 이거 이제 연납? 이택스나 이렇게 위택스 있잖아요. 네. 이거 지방세잖아요. 자동차세가. 예. 그래서 지방정부에 연락을 하면 네. 통지를 보내줍니다. 네. 카톡으로라든지 이메일로. 그걸 뭐죠? 그냥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낼 수 아니 있게 그러니까 돼 있어요. 자동이체도 연납이 나는 자동이체인데 연납 다 한 번에 다 내겠습니다. 가능해요? 그게 아니 매번 다르잖아요. 요금이. 안 돼요? 자동차세가 할인이 되잖아요. 네. 해마다 조금씩. 모르지 형. 아니라니까. 모르지. 자동이체는 안 될 거예요. 자동이체? 왜냐하면 아니, 헤드폰 요금도 매번 이렇게 쑥스럽게 바뀌는데 만들어. 자동차세는 매년 어.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할인이 되잖아요. 자동이체는 그래서 안 돼. 통합 신청을 하면 아무튼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고지서를. 그러면 거기서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 그냥 보내버릴 수가 있잖아요. 자,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 수수료 값도 다 0원입니다. 자동이체는 형 안 된대. 아, 그러니까 저도 안 된다 말씀드렸죠. 갑자기 물어봐서 좀 당황했죠. 아, 창피해. 아 창피해 이런 것 좀 안 하면 안 돼요. 자동차세는 보기 힘들어. 예, 알겠습니다. 네. 됐죠? 자, 아무튼 1월 30일 전에 자동차세 연납이 예, 돼서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예, 이게 몇만 원이라도 할인이 되잖아요. 많게는 10만 원 할인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그라도 해서 에너지 위기를 물가 위기를 좀 벗어나자. 네. 트럭 같은 차주들은 자동차세가 많아요? 자동차 가격에 따라서 연동되니까. 아, 그럼 트럭은 비싸겠네. 예, 더 비쌀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다 하겠지 연납. 근데 아직도 연납 모르는 분 많습니다. 트럭 우리 하시는 댓글에 분들도? 보시면요. 예. 오 그래. 예, 영업용 법인용도 다 내니까 영업용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네. 네. 아니 우리 그 교수님 진짜 이 재평가 받아야 돼 미치겠어 나. 받고 계시다니까 지금. 받고 있어 진짜야? 네. 교수님 요즘 뭐 출연도 많이 하시고. 아, 아 네, 그래요? 맞아요. 예, 많이 확실히 하고 예전보단 달라졌습니까? 네, 많이 출연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럴 때 네. 출연료를 올려야 돼요. 그건 뭐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진실하고 팩트를 아, 우리 진실? 국민들이 많이 아시면 시장에 네. 도움이 되니까 아, 그래요? 청년들이 살아야 나라가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서 힘드신 것 같아서 네. 저라도 이렇게 팩트를 자꾸 말씀드려야 예. 좀 과도한 주택 가격이 좀 진정되겠죠. 교수님 그 부동산 전문가분들 네네. 그런 분들 중에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이 많죠. 솔직히 한번 해봐요. 본의 아니게 예. 뭐
있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대부분이죠. 예, 대부분입니다. 맞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생각한 대로 말하기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발언하는 경우도 종종 있겠죠. 네,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예측도 본인이 틀릴 거 알면서도 틀리는 경우도 있겠네요. 맞죠? 가끔씩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얘는 점잖으신 분이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찾았어요. 그 매부리 아. 아버님 아드님 두 분이 누구냐면 네. 김지윤 200만 원, 김지호 200만 원. 지윤 고맙습니다. 지호. 김지윤. 아버님은 익명으로 하시더라고요. 왜? 부모님은. 아이 자기들은 이름으로 이름 내세우시지 아니 않다. 애들이 잘한 게 뭐 있어? 다만- 아버지 이름 밝혀. 아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 됐어. 애들이 뭘 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신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이름으로 기부를 한 거기 때문에 나눔과 기부와 연대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왜 이렇게 멋있어? 네, 진짜 멋있어. 우리 매부리님들은 다 멋있어요. 아니 내 네. 이번에 응급실 갔잖아. 내 응급실에 딱 갔는데 응급실 왜 가셨어요? 아니 지금 목이 안 좋아요. 아팠어요, 예, 지금. 저 꼼짝을 못해.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 이제 수납하는 남자가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보호자로 왔나 봐. 응급 환자. 그래서 높은 사람 소개받고 왔다고 전화 좀 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예, 성함이요. 아니 그 전화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함이요. 그 주민번호. 아니 전화하라고. 예, 일단 그 주민번호요. 일단 한 거야. 그러더니 전화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밖에서 대기하십시오. 엄청 기백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분이 화가 너무 뚜껑이 날아간 거야. 알았어. 너 높은 사람인데 하고 시키는데 어쩔 수 없이 대기하러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했어. 이렇게 내가 딱 하는데 나한테 매불쇼 잘 듣고 있습니다. 딱. 와, 이 기백이 있는 놈이 듣고 있더라고. 접수하시는 분이 접수하는데 매우 공정하면서 투명하고. 거기 지금 환자의 네. 높낮이가 어딨냐 이거야. 그렇죠, 그렇죠. 와, 이놈 아주 기백이 있대. 다음에 꼭 병원 다시 가서 그분 계속 그 자리에 계신지 확인 꼭 해요. 잘렸겠지. 얘는 그때 잘릴 것 같아. 그런 분이 예리하시다. 잘리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안 잘릴 되는 것 거야. 같아. 아니 왜냐하면 그 가시는 분이 너는 이제 끝났다는 표정으로 가시더라고. 그 사람을 잘라야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까? 예. 유머를 제가 다큐로 받겠습니다. 방금 그 행포한 사람 제가 추적해서 자르겠습니다. 누군 줄 알고. 우리 매부리들과 연대해서 예. 아니 근데 이놈 아주 기백 있는 놈이더라고. 예. 나 깜짝 놀랐어 이놈. 네. 기백 있대. 종합병원. 아니 너무 자세하게 또 아니 왜냐면 이제 얘기하면. 좀 큰 병원은 그래도 병원 노조가 좀 아주 있어서. 큰 병원이죠. 아 그럼 뭐 네. 괜찮을 거야. 아마. 아 괜찮을까? 네. 근데 매우 높은 분인 것 같던데. 난 왜 약간 불안은 하더라고. 예, 지켜드려야죠. 어떻게 지켜? 아니 혹시라도 불이익 있었다면 우리 매불쇼를 보실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네. 010-2279-4251 제게 연락 주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지켜드립니다. 예,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지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어떻게 병원 이름이 딱 맞춰서 올라오네. 아 또. 진짜? 예, 그만하십시오. 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예, 위험합니다. 네. 저희 집이랑 가까운 병원을 올리네. 근데 제일 가까운 그 병원은 아닙니다. 네. 아닌 것도 아니라 세브란스 병원은 아니에요. 예. 자꾸 이렇게 좁히지 마. 세브란스는 아니야. 마포 사는 거 뻔히 하는데. 세브란스는 네. 아니야. 아니야. 세브란스는 아니야. 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민생을 위해서 항상 고맙습니다. 더 노래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항상 네. 고맙습니다.